2003년 미국이 이라크 바그다드를 점령하며 사담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켰을 때 전 세계는 마침내 중동의 민주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고, 미국 정부 역시 이라크를 자유시장 경제의 롤모델로 재건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로 흘러갔으며, 특히 이라크 전력망 재건 사업은 미국의 이라크 전략 실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치욕적인 사례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 지휘과 벡텔, 할리버튼 등 이른바 이라크 특수를 노린 대형 기업의 막대한 재건 예산을 배정했지만, 실제로 이들이 이라크 내에서 한 일은 낙후된 변전소 몇 곳을 개보수하거나 파일럿 수준의 디젤 발전기 설치에 그쳤을 뿐이며, 2003년부터 2020년까지 17년간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의 전력 공급은 단 한 번도 안정화되지 못했고, 수도 바그다드조차 하루 8시간 이상 정전되는 사태가 반복되면서 이라크 국민들의 반미 정서는 극에 달했다. 지인은 가스터빈 설치 계약을 수차례 수주했으나 고온다습한 중동 기후에 적합하지 않은 북미형 설계를 강행했고, 잦은 고장과 부품 수급 지연으로 발전소 가동률이 30%를 밑도는 경우가 허다했으며, 심지어 현지 엔지니어들은 지휘 설비의 유지 보수를 제대로 받을 수도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이라크 정부는 미국의 전력 원조에 대해 정치적 상징일 뿐 기술적 실효성이 전무하다는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기에 이르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미국이 이라크를 통해 중동 내 에너지 거점을 확보하려 했던 전략 자체가 이 전력 실패로 인해 무너졌다는 점이며, 이는 곧 이라크 내 반미 무장 세력에게 명분을 제공하고 이란이나 러시아 같은 경쟁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이러한 실패 속에서도 정작 이라크 국민들은 누가 진짜 우리를 도우려 했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내리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등장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이라크는 한국 정부와 접촉을 시작했고, 당시 한국의 발전 기술은 규모 면에서는 미국보다 작았지만 현지 적응도와 기술 신뢰성, 유지보수 효율성에서는 비교 불가의 우위를 보였으며, 특히 한국의 도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은 고온 지역 맞춤형 가스터빈 개발을 완료하고 이미 UAE, 사우디, 쿠웨이트에서 검증을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이라크 입장에서는 모험이 아닌 최적의 대안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다. 이라크 남부 바스라 지역의 발전 프로젝트가 상징적인 전환점이 되었는데, 이 지역은 지휘가 6년 전 착공조차 하지 못했던 곳이었지만 두산은 현장 조사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시공을 개시하고 2년 만에 완공, 시험 운전까지 마치는 기적적인 성과를 보였으며, 당시 이라크 전력부 장관은 한국은 더 이상 장비를 파는 국가가 아니다, 미래를 함께 설계해주는 파트너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실제로 한국은 단순한 설비 수출을 넘어 현지 노동자와 기술자들을 교육하고 한국형 유지보수 체계를 도입하며 전력 운영 자체를 지속 가능하게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고, 이 같은 전략은 이라크 정부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정말 필요한 것을 이해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남긴 것은 수많은 실패한 계약서와 낙후된 시설이었지만, 한국은 10년의 짧은 시간 안에 실질적인 에너지 공급과 지속 가능한 인프라 운용이라는 두 가지를 모두 실현해냈으며, 이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진심의 외교가 낳은 성과라 할 수 있고, 그 결과 2023년 기준 이라크 전력 사업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유럽을 제치고 1위 수주국이 되었으며, 전체 발전 설비의 28%가 한국 기술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세계 전력 시장의 패권이 서서히 이동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지표라 할 수 있다. 즉, 전력은 단순한 에너지 공급을 넘어 한 나라의 산업과 정치, 사회 전반을 지탱하는 생명선이며, 그 생명선을 붙잡아준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이라크는 기억하고 있고, 한국은 이제 중동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조력자에서 설계자로 진화한 것이다. 이라크의 전력망은 단순히 기술적 재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사회 안정의 기초 인프라였고, 이라크 정부가 수십 년간 수많은 강대국과 기업에 구원을 요청했지만 결국 하나같이 정치적 명분에만 치중하거나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면서 실제적인 해결은커녕 더 큰 혼란을 야기했으며, 이런 와중에 조용히 등장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는 점은 세계 질서의 새로운 축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한국은 이라크에 접근할 때 원조의 대가나 전략적 영향력 확대라는 구시대적 발상을 버리고 철저하게 현장의 필요와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이는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유례없는 신뢰로 이어졌다.
실제로 2017년 한국은 이라크 바그다드 인근의 바지라비 HRAH 지역에서 현장 맞춤형 고온 내성형 가스터빈 시범 프로젝트를 제안했는데 미국이나 독일 기업들이 조건부터 제시하며 계약 이전에 정치적 합의를 요구한 반면 한국은 실측조사부터 시작해 먼저 기술을 보여주겠다는 방식으로 접근했고 이 차이가 단순한 계약 체결을 넘어 국익을 판단하는 외교 기준까지 바꾸는 결과를 낳았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라크뿐 아니라 주변국들 또한 한국의 접근 방식을 보며 기존의 에너지 파트너십을 재조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며 아랍에미리트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는 기존의 미국이나 프랑스 기업들과 체결했던 발전 사업 관련 계약들을 재검토하면서 한국식 턴키 모델, 즉 설계 제작 운영 유지 보수까지 통합 제공하는 고도화된 산업 외교 모델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단순히 기술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기반을 통째로 이전받는 수준의 협력을 원했고 그 요구를 유일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이었다는 사실이 이후 수많은 실무 협의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한국이 중동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부상한 이유는 단순한 기술력 때문이 아니라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과 외교의 태도 그리고 협력의 철학이 기존의 강대국과 전혀 달랐기 때문이며 한국은 자신의 시스템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각 국가의 사회적 맥락과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현지화된 기술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자립 역량까지 키워주었으며 이는 중동 국가들이 수십 년 동안 기다렸던 진정한 파트너의 모습과 정확히 부합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개발한 초고온 내구성 복합 가스터빈은 중동 기후에 최적화된 기술로 기존 제품이 섭씨 40도를 넘는 기온에서 반복적으로 고장나며 이라크 전력공사의 골칫덩어리가 되었던 것과 달리 한국형 가스터빈은 섭씨 52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출력 효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열효율 또한 기존 대비 12% 이상 향상된 것으로 보고되면서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결정적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라크는 물론 사우디, 오만, 요르단 등 주변국 정부에서도 한국형 터빈의 추가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한국은 단순히 하드웨어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 데이터 분석 시스템, AI 기반 예측 정비 플랫폼, 원격 진단 시스템까지 함께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설비의 수명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는 기존 서방 국가들의 판매 후 방치 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고 그 결과 중동 내 에너지 자립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더 이상 외주 계약자의 수준이 아닌 구조적 파트너의 반열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이라크가 한국을 선택한 것은 단순한 공급업체 선정이 아니라 미래 생존을 위한 전략적 전환이었으며 한국은 이러한 기회를 단순한 계약 이행이 아닌 국가 간 신뢰 구축과 상생의 플랫폼으로 승화시켜냈고 이는 곧 중동의 전력 판도가 서서히 재편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이며 앞으로 한국은 중동에서 에너지를 매개로 산업, 안보, 외교까지 복합적 협력을 구축하는 중심축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한때 조선업 붕괴와 함께 구조조정의 위기를 맞았던 도산중공업은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승부수를 가스터빈 독자 기술 확보로 정했고 이는 단순한 기술 투자가 아니라 자존심과 국가 미래를 건 전략적 도전이었으며 당시만 해도 세계에서 대형 산업용 가스터빈 기술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의 GE, 독일의 지멘스,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정도뿐이었고 한국은 전적으로 이들의 부품에 의존하며 외화 유출과 유지보수 비용 증가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도산중공업은 과감히 전담 조직을 꾸려 자체 설계부터 연력학적 구조 분석, 내열 소재 개발, 전산 유동 해석, 고속 회전체 안정성 실험까지 하나씩 직접 검증하며 오로지 한국 기술로만 완성도를 끌어올렸고 그렇게 탄생한 DGT6 시리즈는 단순히 국산화의 상징을 넘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내열 내구성을 가진 하이엔드 제품으로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도산중공업의 가스터빈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은 극한의 온도와 환경에서 버텨내는 소재 기술과 정밀한 공기 흐름 제어 기술인데 이는 중동과 같이 사막과 해풍이 공존하는 복합기후 지역에서 운영될 경우 열효율과 내구성, 유지관리 측면에서 압도적인 성능 차이를 만들어내며 기존의 GE나 미쓰비시 제품은 열팽창 문제와 침전물 축적에 취약해 잦은 정비가 필수였던 반면 도산의 가스터빈은 블레이드 설계부터 윤활 개통, 냉각 유로까지 정밀하게
최적화되어 있어 연간 가동률 9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장비로 떠올랐고, 특히 이라크 바그다드 근처에서 가동된 H클래스 가스터빈은 무더운 한여름에도 출력 저하 없이 가동되며 기존 설비의 2배에 가까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이라크 전력부의 신뢰를 완전히 되찾는 데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도산중공업은 단순히 제품을 납품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현지의 연구지원센터와 실시간 진단센터를 설립하고 이라크 엔지니어들에게 정비운영 기술을 무상 교육하는 한편, 고장이 발생했을 때 원거리에서도 문제를 감지하고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 이 시스템은 한국 본사와 현지 발전소를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가스터빈의 온도압력 회전수 진동 배기가스 성분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고, 문제가 감지되면 즉각 경고와 함께 부품 교체 시기까지 예측해주는 예지정비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어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는 기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지능형 기계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기존의 세계 시장에서 가스터빈 기술은 서방 국가들이 의도적으로 진입을 제한한 기술 봉쇄 산업으로 여겨졌고, 한국 역시 오랜 시간 동안 이 장벽 앞에서 번번이 무릎을 꿇었지만, 도산중공업은 수십 년간 축적된 기계 소재 전산 기술을 총동원하여 그 벽을 뚫었고,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이 아닌 국가 전략 기술 자립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실제로 한국은 이 기술을 기반으로 현재 사우디, 카타르, 이집트, 알제리와 같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대규모 전력 인프라 협상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각국 정부들은 지인은 더 이상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며 한국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안이 되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도산중공업의 가스터빈이 단순한 전력 생산 장비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수소연료나 탄소 중립 기술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그린 에너지 인터페이스 기능까지 내장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향후 이라크를 포함한 중동 국가들이 재생에너지와 전통 화력 발전을 통합하는 데 핵심 연결고리로 작용할 것이며, 이 기술을 통해 한국은 단순한 발전 설비 수출국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의 아키텍트로서 새로운 글로벌 위상을 확보하게 된 것이며, 과거엔 지위의 하청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미국을 밀어내고 세계 무대에 독자적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도산중공업의 반격은 단순한 제품 출시가 아니라 한국이 산업기술 자립을 넘어 중동 전략의 주도권을 되찾은 결정적 전환점이며,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기술, 외교, 안보, 경제를 하나로 묶어 다차원적으로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는 체계적 역량을 갖췄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이자,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지위보다 도산이라는 말이 현실로 굳어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라크 정부가 수많은 기술 선진국 중에서 한국을 전력 인프라의 핵심 파트너로 선택한 결정에는 단순한 기술 경쟁력이나 가격 조건을 넘어서는 다층적인 전략적 고려가 존재했으며, 이는 곧 한국이 단지 가스터빈이라는 제품을 넘어서 하나의 신뢰할 수 있는 국가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이라크 에너지부는 오랜 내전과 테러로 인해 파괴된 송배 전망과 발전소 복구를 위해 다양한 외국 기업과 협상을 벌였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치적 리스크를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지나치게 높은 계약 조건을 요구하면서 실질적인 진행은커녕 서류상 계획만 남긴 채 철수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특히 지위를 포함한 서방 기업들은 계약 이전부터 수익성 보장, 현지 보안 확보, 외환 송금 안전성 보장 등 이라크 정부가 현실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는 조건을 요구하며 사실상 계약 체결 자체를 무산시키는 방식을 반복했고, 이에 따라 이라크 내부에서는 왜 우리는 언제나 뒤로 밀리는가, 기술보다 먼저 정치를 계산하는 나라들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회의감이 쌓여갔으며, 이러한 시점에 등장한 것이 바로 한국이었다. 한국은 이라크의 정치적 중립국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접근했으며, 과거 이라크 전쟁에 대한 개입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 그리고 한국 기업이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이라크 정부로 하여금 부담 없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더욱이 한국의 접근 방식은 계약 이전에 현장 기술자를 파견해 실측을 먼저 진행하고 기존 설비 분석부터 전력 수요 예측까지 제공하는 사전 대응형 제안 모델이었으며, 이러한 태도는 이라크가 느끼는 기술 의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크게 줄였고, 실제로 이라크 남부 디카라 DHIQAR주에 위치한 구형 발전소에 대한 진단을 한국 기술팀이 무료로 수행하고 설비 개량 제안을 문서화해 제출했을 때, 이라크 전력청 관계자는 이런 실질적 접근은 처음 봤다며 공개적으로 감탄하기도 했고, 이는 단순한 영업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기술 외교로 받아들여졌다. 무엇보다 이라크는 한국의 속도와 성실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기존의 서방국가 프로젝트가 착공까지 평균 18개월 이상이 걸리는 반면 한국은 사전조사 후 착공까지 평균 4-6개월, 시운전까지 포함해 24개월 이내에 전체 프로젝트를 완료하겠다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했고, 실제로 완도 해양에너지개발단지나 UAE 바라카 원전 등에서 이미 입증된 공정관리 능력은 이라크 정부에게 있어 계획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현실로 다가왔으며, 이에 따라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기업들과의 수주 계약이 체결되기 시작했고, 대표적으로 도산중공업 이라크 전력부 간 2.3GW 규모 가스터빈 공급 및 운영 계약은 이라크 현대사에서 가장 속도와 품질이 결합된 최초의 대규모 인프라 협약으로 기록되었고, 단순히 설비 납품에 그치지 않고 교육훈련, 정비기술 이전, 에너지관리 시스템 EMS 구축까지 포함된 이 계약은 이라크 입장에서 실질적 산업 자립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은 이라크와의 협력에 있어 단 한 번도 내정 간섭 혹은 지정학적 목적을 들이민 적이 없었고, 이는 미국이나 중국, 심지어 러시아와의 협력에서 항상 문제가 되었던 정치적 전제 조건이 없는 유일한 협력국가라는 평가로 이어졌으며, 실제로 이라크 총리실 내부 문건에는 한국을 향해 조건 없는 동반자, 무언의 신뢰를 주는 유일한 기술국가라는 표현이 쓰였고, 이는 그간 이라크가 경험한 정치적 거래와는 확연히 다른 차원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결국 이라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경제적, 기술적, 외교적 신뢰를 모두 충족시킨 유일한 파트너였기 때문이며, 이는 향후 다른 중동 국가들 역시 동일한 경로를 따르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선례가 되었고, 지금도 쿠웨이트, 오만, 요르단은 한국 기업과 유사한 방식의 계약을 타진하고 있으며, 이는 곧 한국이 중동 에너지 외교의 중심으로 부상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미국의 전략적 공백을 한국이 경제적 실력과 외교적 절제력으로 메우고 있다는 현실을 세계가 직시하기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때 세계의 전기 수도라 불리던 미국은 전후 중동 국가들의 에너지 인프라를 장악하며 기술적 치군사력을 동시에 투사하는 삼중 전략을 구사했지만,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이어진 무리한 민주주의 이식 시도와 군사적 점령 방식은 결국 현지인의 반발을 불러왔고, 전력망 복구조차 이해관계 충돌과 재정 분쟁으로 실패하면서 미국의 가스터빈 기업 지위조차 제대로 된 결과물을 제공하지 못한 채 철수했고, 중국 역시 1대1로 전략의 일환으로 중동 에너지 시장에 진출하려 했으나 저가 공세와 기술력 부족으로 싼 게 비지떡이라는 인식만 남긴 채 신뢰 확보에 실패했으며, 일본은 애초부터 기술이 있어도 중동 전력망처럼 복잡한 현장 운영 경험이 부족해 수주 자체에 소극적이었고, 이 틈을 한국이 파고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세계 강대국들이 포기하거나 외면한 자리를 한국이 묵묵히 실행으로 채우며 스스로 중심에 올라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은 단순한 산업 경쟁이 아닌 세계 질서 재편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군사력이나 지정학이 아닌 기술의 결과와 계약의 이행력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중동과의 신뢰를 구축했고, 이것이 바로 한국형 산업 외교의 핵심이자 서구 열강들이 반복적으로 실패한 원인이기도 한데, 미국은 언제나 에너지 수출과 함께 정치 개입을 전제로 했고, 중국은 기술 이전을 빌미로 자국 기업의 유리한 조항을 은밀히 끼워 넣으며 의존성을 키우려 했고, 일본은 국제 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유지하려는 수동적 태도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한국은 그러한 함정을 철저히 회피하고 오직 현장 중심의 실행력, 맞춤형 설계, 철저한 품질 관리, 파트너 국가에 대한 존중이라는 4가지 축을 바탕으로 모든 프로젝트를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작지만 강한 국가가 어떻게 외교의 룰을 바꿀 수 있는지를 증명해냈으며, 이는 단순히 가스터빈을 수출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가 세계 무대에서 목소리를 내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전략적 변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한국형 산업외교는 상대국의 능력보다 잠재력을 본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며, 이라크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 같은 국가들은 현재의 재정 상황이나 정치 불안정성으로 인해 그동안 서방으로부터 냉대받아왔지만, 한국은 오히려 이런 조건 속에서 더 정밀하게 맞춤형 접근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었고, 실제로 이라크 가스터빈 공급 계약은 단순히 기계를 납품하는 수준을 넘어서 해당 국가의 전력 관련 인력을 교육하고 정비 인프라까지 현지에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자국 기업들이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 독립형 산업 외교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했으며, 이는 향후 한국이 에너지뿐 아니라 조선, 항만, 수처리, 원자력,
철도 등 다양한 인프라 분야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산업 외교의 확장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입증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게다가 한국형 산업 외교의 또 다른 특징은 무기화하지 않는 기술력인데, 이는 미국과 중국이 종종 기술을 무기 삼아 상대국을 압박하거나 조건부 계약으로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 했던 방식과는 정반대이며, 한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술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고 설비 유지보수 권한이나 예비부품 접근성조차 계약 당시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의하는 방식으로 협상에 임하며, 이러한 신뢰 기반의 접근은 이라크뿐만 아니라 그동안 외국 기업들에 대한 불신이 극심했던 중동 지역에서 극도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게 된 결정적 요인이며, 이는 곧 기술이 아니라 기술을 어떻게 쓰는가의 싸움에서 한국이 세계를 설득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라크 현장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태양이 자결하는 고온의 사막을 가로지르며 가스터빈을 설치하고 전력망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라크 기술자들과 함께 회로도를 검토하며 미래의 전력을 디자인하고 있다는 이 한 장면은 단순히 기술 협력 이상의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세계가 지금까지 외면했던 진정한 파트너십의 모습이며, 실패한 패권과 무너진 신뢰, 그 사이에서 조용히 태동한 한국형 산업 외교는 이제 중동을 넘어지구적 모델로 자리 잡을 준비를 마쳤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이라크에서 시작된 한국형 에너지 전략은 단지 한 나라의 재건 사업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전력 인프라의 목마른 지구 남반구의 대륙, 특히 북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급속히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산업 진출이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외교 질서의 대안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이며, 특히 수십 년간 유럽과 중국의 착취적 구조에 시달려온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과 협력 모델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배경에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기술 이전과 주권 보장이라는 핵심 가치가 자리 잡고 있고, 이는 오직 한국만이 제공할 수 있는 독자적 장점으로서 과거 어떤 강대국도 진심으로 제안하지 않았던 방식이었으면, 예컨대 케냐와 에티오피아, 가나 등은 한국의 소형 중형 가스터빈 기술에 관심을 보이며 자체 전력망 구축과 동시에 현지 기술자 양성 프로그램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파트너십을 요청하고 있고, 이는 한국이 단순한 외국 기업이 아니라 아프리카 내부 성장의 조력자로 인식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아프리카 국가들은 한국의 탈중심 전략적 수도권 중심이 아닌 지역 거점 개발 모델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프랑스나 영국이 추진한 대규모 댐 건설이나 석탄화력 위주의 개발과 달리 지역 사회 기반의 맞춤형 에너지 전략이기 때문에 전력망이 전무한 외곽 지역에도 소형 모듈화된 발전소를 구축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농업 생산성과 생활 인프라 개선에 직결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전력 공급 이상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루안다의 수도 키갈리 인근에서 한국이 설치한 하이브리드 터빈 시스템은 태양광과 가스터빈을 조합한 복합 발전소로 전력 사용 경험이 전무했던 수천 가구에게 처음으로 전기라는 문명을 체험하게 했으며, 이 모든 과정이 외국 군대나 NGO의 개입 없이 양국 정부 간의 합의와 민간 기술 협력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아프리카 사회는 충격에 가까운 신뢰를 갖게 되었고, 이는 단순히 발전기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외교와 신뢰의 전기를 제공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자국 내 에너지 인프라를 이미 스마트 그리드화한 경험을 기반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향후 겪게 될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한 예측 기반 설비 구축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 납품에 그치는 중국과 정치 조건이 선행되는 유럽 미국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형태이며, 기술 이전과 교육, 보조 인프라 제공,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유지보수 계약까지 포함된 전과정 관리형 산업 외교는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처음 경험하는 협력 모델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특히 나이지리아와 탄자니아에서는 한국형 수처리와 에너지 통합 프로젝트를 국가 핵심 전략 사업으로 선정하며 단기적인 비용이 높더라도 장기적으로 운영 독립성과 기술 자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일본이나 유럽 기업들이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구조이자 아프리카가 더 이상 시장이 아닌 파트너로 대접받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게다가 아프리카 각국은 한국과의 협력에서 유일하게 경험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굴욕감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제공하는 일방적 차관 구조나 프랑스가 유지해온 정치적 영향력, 미국이 부과한 안전보장 관련 조항들이 모두 자주권 침해로 인식되는 반면, 한국은 협력 당시부터 동등한 국가로서의 존중을 전제로 하고 기술 결정권이나 운영 방향에서도
현지 정부의 자율성을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협력의 개념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어떤 나라와도 다른 태도이며, 실제로 탄자니아 대통령은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발전기가 아니라 존엄을 돌려줬다고 언급한 바 있고, 이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외교적 가치로 작용하여 한국의 이미지와 브랜드 자체가 세계 남반구에서 신뢰의 상징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결국 중동에서 출발한 한국식 에너지 전략은 아프리카라는 거대한 대륙에 새로운 모델을 심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기업 활동을 넘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전체가 기술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 지구적 외교 영역에서 영향력을 투사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더 이상 한국은 누군가의 기술을 수입하고 조립하는 중간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기술을 설계하고 정치 없는 외교를 실현하는 독립적 공여국가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고, 이 거대한 구조 변화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며, 중동의 모래에서부터 아프리카의 흙길까지 그 어디서든 한국 기술의 흔적은 더 이상 수출품이 아니라 문명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은 단순히 가스터빈 하나를 수출하거나 해외에 발전소를 짓는 국가가 아니라 기술을 중심으로 외교와 경제 전략을 유기적으로 엮어내는 유일한 국가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수출 실적이나 외교적 수사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기술의 가치가 어떻게 파트너국의 경제 시스템과 권력 구조, 국민의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통해 판단할 수 있고, 그러한 판단에서 한국은 이미 변수가 아니라 구조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 현재 국제개발은행들과 아시아개발은행, 중동개발기구의 내부 보고서에서 일관되게 언급되는 내용이며, 이러한 구조적 영향력은 외교관이 아닌 엔지니어, 정치인이 아닌 플랜트 설계자가 현지 장관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계약서에 사인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외교 형식을 무너뜨리고 기술자 주도의 신외교 체제를 창조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다시 말해 한국은 기술 그 자체가 곧 외교 수단이 되는 국가로 진화한 것이고, 이는 단순한 소프트 파워가 아니라 기술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한 실행력이 결합된 새로운 테크노 파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특히 기존 강대국들이 실패했던 이유를 분석하면 더욱 명확해지는데, 미국은 늘 기술을 독점한 채 조건부로 제공했고, 중국은 기술보다 인프라 하청에 집중하면서 현지 자립을 억제했으며, 일본은 기술은 뛰어나지만 전략 부재로 실행력이 떨어졌고, 독일은 기술과 계획이 정교하지만 정치 조건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결국 신흥국 입장에서는 고압적인 선택지만 남게 되었고, 반면 한국은 처음부터 협력국의 기술 독립을 목표로 설계에 착수하고, 계약의 구조를 공동 소유 공동운 영공동 이익으로 설계했으며, 운영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기술 지원과 후속 교육을 약속함으로써 협력국에게는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국가를 운영한다는 자긍심을 경험하게 해주었고, 이 지점에서 한국은 그 어떤 강대국도 흉내낼 수 없는 독자적인 외교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구조는 단기 수익이 아니라 장기 관계를 설계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업적 진출을 넘는 구조적 영향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형 모델은 적게 말하고 많이 실천하는 국가적 성향과도 맞물려 있는데, 과거 유럽이나 미국이 거창한 계획을 쏟아내고 실천은 미루는 것과 달리 한국은 프로젝트 개시 전에 이미 시운 전용 소형 모듈을 시범 가동하고, 인력 훈련도 사전 교육으로 먼저 준비시키는 방식으로 신뢰를 먼저 구축하며, 이는 단지 계약 이행력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를 기술로 대체하는 한국만의 실용 외교 철학이며, 다시 말해 한국은 말로 설득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로 증명하는 나라라는 이미지로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뇌리에 각인되기 시작했고, 실제로 한국이 진출한 국가들은 한국과 협력한 이후 내부 정권 안정도가 상승하고 대외 채무 의존도가 감소하며 중산층이 확대되고 전력 사용량과 생산성이 동반 상승하는 패턴이 나타났는데, 국가 시스템 개편을 촉진하는 촉매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구조적 혁명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대전환의 실체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은 산업 외교를 통해 단순히 파트너 국가를 돕는 것을 넘어서 자국 산업의 전반적 체질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과거에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였던 에너지 산업이 이제는 중소기업, 부품기업, 소프트웨어 기업까지 함께 해외에 동반 진출하는 생태계 수출 구조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수출 실적 증가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며 해외 프로젝트 하나가 국내 수백 개 기업의 수주와 고용을 연쇄적으로 이끌어내기 때문에 한국 내부 산업 구조에도 긍정적 변화를 주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있고, 이러한 시스템은 단순한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질적 전환이며,
이를 통해 한국은 외국의 자원을 빼앗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과 시스템을 나눔으로써 자국도 성장하는 쌍방 발전 구조를 창출하는 최초의 중견국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 누구도 한국을 강요하는 국가로 느끼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모델은 확장성과 수용성 모두를 동시에 확보한 거의 유일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결국 세계는 지금까지 말 많은 강대국에 실망했고 기술은 있지만 실행력이 없는 국가의 피로감을 느꼈으며 그 틈을 뚫고 등장한 것이 바로 조용하지만 철저하게 실천하며 상대를 존중하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였고 이는 한 세대 전만 해도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유형의 국가이며 이제는 그 존재 자체가 외교의 새로운 룰을 쓰고 있는 중심축이 되었고 더 이상 한국은 기술 수출국이 아니라 국가 혁신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한국형 산업 외교는 단지 제품이 아닌 시스템, 단지 기술이 아닌 문명, 단지 협력이 아닌 미래를 수출하는 새로운 질서의 실험이자 그 실험이 지금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직시해야 할 가장 중대한 세계사적 흐름이다. 2020년 팬데믹이 세계를 강타하면서 드러난 것은 국가마다 얼마나 자국의 에너지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현실이었고 특히 의료 장비, 냉장 보관 체계, 병원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안정적인 전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기본적 진실이야말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다시금 자각하게 된 위기의 본질이었으며 당시 수많은 국가들이 자체 발전 능력을 상실한 채 외국의 연료 수입이나 발전소 유지보수 인력에 의존하고 있었던 구조가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놀랍게도 한국은 단 한 번도 주요 에너지 인프라에 타격을 입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외에 수출한 발전소 시스템과 기술 인력까지 모두 정상 가동되며 기술국가로서의 위신을 공고히 했고 이는 단순한 회복 탄력성이 아니라 아예 위기 속에서도 역성장을 피하며 신뢰를 증명한 사례로 남게 되었으며 실제로 이라크와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유일하게 한국이 구축한 발전소만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했다는 사실을 통해 한국 기술의 지속 가능성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고 그 결과 팬데믹이 끝난 이후 한국의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선호도는 급격히 상승해 주요 중동 국가 및 남미 국가들이 지이나 시먼즈보다 한국 기업을 우선순위로 고려하게 되었고 이는 전례 없는 외교적 반전이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지이가 이라크에서 추진했던 터빈 발전소가 유지보수 문제로 팬데믹 초기에 수주 단위로 가동이 중단되고 관련 부품 공급망이 끊기면서 이라크 정부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게 되었고 반면 같은 시기 두산중공업이 납품한 H클래스 터빈은 전 자동화 진단 시스템과 예비부품 현지 보관, 원격 기술 지원 체계를 기반으로 단 한 번의 장애 없이 전체 전력 부하를 감당했으며 이 차이는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관리 설계 자체가 달랐기 때문인데 한국은 평상시부터 위기 시나리오에 따라 운영 모드가 자동으로 전환되도록 시스템을 설계했고 팬데믹 이전부터 디지털 트윈 기반 원격 관제 체계를 현장에 적용했기 때문에 외국 기술자 입국 없이도 현지 기술자가 매뉴얼대로 대응할 수 있었고 이는 세계의 어떤 기업도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였으며 그야말로 전례 없는 사례로 한국의 기술이 위기 속에서 빛나는 실물 능력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가 경험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팬데믹은 단순히 의료 위기가 아니라 에너지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요동치는 복합적 위기였고 이럴 때일수록 에너지 공급자는 유연한 조정 능력을 요구받았는데 한국은 발전 용량 조절뿐 아니라 가동주기, 연료 효율까지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터빈 제어 기술을 독자 개발해왔으며 특히 다변화된 연료 사용이 가능한 멀티퓨얼 터빈 시스템은 팬데믹 동안 연료 수급이 불규칙해진 국가들에게 결정적 대안이 되었고 대표적으로 이집트의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는 한국산 터빈이 디젤, 천연가스, 바이오 연료까지 자유롭게 변환해가며 연속 가동을 유지했고 이는 같은 용량을 보유한 유럽산 터빈이 일시정지하거나 가동률이 하락한 것과 대조되며 다시 한번 기술력의 차이를 증명했고 이는 곧 계약 구조의 변화를 불러오게 되었는데 과거에는 브랜드와 국가 규모에 따라 정해졌던 선진국 기술의 우위가 이제는 위기 속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보이느냐로 바뀌었고 이 변화 속에서 한국은 단순히 기술 선도국이 아니라 신뢰 기반의 필수 파트너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이는 위기가 만든 외교적 진공 속에서 오직 실력이 선택된다는 냉정한 진실의 증명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구조적 신뢰는 한국이 제안하는 장기 파트너십에 힘을 실어주었고 과거에는 단순 시공 계약이 전부였던 해외 발전 사업이 이제는 수십 년 단위의 공동운영, 기술 공유, 에너지 전략 수립까지 포함된 다층적 협력 모델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콜롬비아와 튀니지,
인도네시아는 팬데믹 이후 자국 내 발전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면서 한국이 제공한 K-에너지풀 패커지를 최우선 검토하고 있고, 이는 단지 하드웨어가 아닌 정책 컨설팅, 기술자 훈련, 산업단지, 전력 운영까지 전반을 다룬 종합 제안으로 과거 유럽이 독점하던 에너지 개발권과 컨설팅 시장을 한국이 일부 잠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산업 외교의 격변이 시작되고 있으며, 다시 말해 위기는 한국에게 단순한 시험대가 아니라 외교력과 기술력을 동시에 증명하고 확장할 수 있는 결정적 무대였고, 한국은 그 기회를 철저히 준비된 태도로 실현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에너지 수요국의 계약 우선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이 무력도 돈도 아닌 오직 실력과 신뢰만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국은 이제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최후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이 전 세계 에너지 수요국들로부터 선택받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한 기술력이나 비용 효율성 때문이 아니라, 기술을 이전하되 통제를 요구하지 않고 자원을 공유하되 독점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되 일방적 이득을 추구하지 않는 독특한 국가적 철학에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 즉 기술을 주는 대신 종속을 강요했던 외교 방식을 한국은 완전히 거부함으로써 파트너 국가들로 하여금 처음으로 존엄을 지키면서 기술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 중동, 남미, 동남아,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한국을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라 동반자이자 조력자이자 교육자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기술이 단지 도구로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철학과 함께 수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고, 예를 들어 이라크 전력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 기업과의 협상이 마무리된 후 우리는 단순히 전력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자립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구매했다고 언급했으며, 이는 그들이 지이나 시먼즈와의 과거 거래에서는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다고 덧붙였고,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사람 대 사람으로 대했는가에 대한 중대한 평가였으며, 한국은 그 평가에서 유일하게 합격점을 받은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존엄 기반 외교는 단순한 이미지 마케팅으로 구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실제 현장에서 기술자를 파견하는 방식, 교육 커리큘럼의 구성, 현지 노동자에 대한 존중, 문화적 차이에 대한 민감한 배려, 분쟁 발생 시 대화 우선 원칙 등의 모든 요소가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고, 그 중심에는 기술은 인간을 위한다는 한국 특유의 산업 철학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 철학은 일본이 산업화를 할 때처럼 국가의 이익만 극대화하거나 중국처럼 기술 이전은 하되 정치는 간섭하려는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파트너 국가에게 감정적으로도 신뢰를 줄 수 있었고, 실제로 필리핀의 한국영 전력공사 사장은 우리는 처음으로 기술보다 인격을 먼저 경험했다고 말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외교가 아닌 관계라고 정의했으며, 이런 정서적 신뢰는 위기 상황에서 계약 연장을 가능케 했고, 외부의 방해나 유혹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게 만든 핵심적 요인이며, 결국 기술을 주되 자존심을 지켜준다는 이 원칙이 지금의 한국형 외교를 성공시킨 핵심이며, 한국이 어떤 지역에서건 확장을 거듭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게다가 한국은 기술 이전을 단순한 교육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권한 이양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파트너 국가들이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기술 주체가 된다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고, 이 차이는 수치로 드러나지 않지만 정책 결정자의 판단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실제로 방글라데시, 이라크, 콜롬비아의 기술자들이 한국에서 수개월간 교육을 받고 돌아간 후 자국 내에서 독자적 문제 해결에 성공한 사례가 누적되면서, 현지 정부는 한국과의 협력 모델을 단기 성과 중심이 아닌 자립형 성장 모델로 평가하고 있고, 이는 단순히 에너지 사업을 넘어서 국가 산업 전략을 설계하는 핵심 파트너로서 한국의 위상을 끌어올렸으며, 이는 과거 미국이 전후 세계를 설계하던 방식과 매우 유사한데, 차이는 한국은 그 패권을 요구하지 않고도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이며, 즉 한국은 주인 없는 질서를 제시함으로써 세계 각국이 처음으로 대등한 상호작용을 체험하게 만들었고, 이는 세계가 바라는 새로운 외교의 방향성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한국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국가가 아니라 흐름을 주도하는 설계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는 이제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한국은 이러한 기술 외교의 성공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지 않고 실제 국내 산업 생태계 개선으로 되돌려 재투자함으로써 기술의 질적 고도화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인데, 예컨대 해외에 수출한 터빈 기술의 결함 사례를 바탕으로 곧바로 R&D를 강화하고
국내 현장에도 적용하여 전체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고 해외 기술자들의 피드백을 분석해 교육 콘텐츠를 다시 개편하며 현지 부품 조달 이슈를 개선하면서 자국 중소기업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식의 순환적 산업 구조는 단순한 수출 중심 산업이 아니라 내외부 통합형 산업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러한 고도화는 다시 해외 시장의 신뢰를 증대시키고 신뢰는 곧 계약으로 이어지고 계약은 다시 기술 고도화를 자극하는 선순환의 동력이 되고 있어 지금 한국은 산업과 외교, 기술과 관계, 수출과 교육이 하나의 원형 구조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세계 유일의 국가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는 단지 이라크의 발전소 몇 개나 짓는 문제가 아니라 21세기 새로운 질서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실제 모델로 기능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존엄을 지키는 기술, 주권을 보장하는 외교, 그리고 인간을 위한 산업이라는 세 가지 축이 명확히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형 모델은 더 이상 대체 가능한 모델이 아니라 유일한 모범이자 시대가 선택한 해답이 되고 있다. 한국이 단순히 전력 기술의 수출국에서 시작해 이제는 세계 에너지 질서의 설계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수치나 계약 건수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국가들이 선택한 최후의 대안으로서 한국을 부른다는 현실 그 자체로 입증되며, 이는 전통적인 강대국이 가진 힘의 논리나 패권적 설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에 한국이 보여준 정교하고도 인간 중심적인 시스템 구축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묻는 것이며, 과거 미국은 전쟁 후 재건이라는 명분 아래 질서를 설계했고, 중국은 경제 원조라는 이름 아래 침투를 시도했으며, 유럽은 규범이라는 외피로 영향력을 확대해왔으나 이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놓친 단 하나의 요소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상대 국가의 주권과 자존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였고, 한국은 그 지점을 정확히 꿰뚫어 기술을 주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고 협력을 하되 간섭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되 종속을 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계가 처음 겪는 새로운 형태의 질서 형성을 시도했으며, 이 시도가 반복되는 현실의 축적 속에서 이제 세계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순한 기술국이 아니라 질서 제공국, 더 나아가 새로운 세계의 패턴을 설계할 수 있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직시해야 할 가장 놀라운 변화이다. 예컨대 한국의 전력 수출 모델은 단순히 터빈이나 발전기를 납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정비, 교육, 재훈련, 운영 지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해당 국가가 자립적 전력망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종의 국가 자립 패키지 형태로 진화해왔고, 이러한 종합 지원 시스템은 이제 단순한 산업 전략을 넘어 하나의 국가 재건 프로그램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특히 이라크처럼 장기간 분쟁으로 산업 기반이 붕괴된 국가에서 한국의 모델은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닌 국가 재건 외교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는 미국이 실패하고 중국이 불신을 샀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으로 한국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한계를 정중히 인정하되 깊이 있게 대응한다는 특유의 전략적 겸손이 이제 전 세계로부터 전략적 정직성이라는 신뢰로 되돌아오고 있으며, 이는 아무리 많은 자금과 무기를 들이밀어도 얻을 수 없는 신뢰이고, 바로 그 신뢰가 지금의 한국을 단순한 산업 강국을 넘어 외교의 축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모든 변화가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출발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한국은 에너지와 기술의 문제를 단순히 산업의 영역으로 축소시키지 않고 그것을 외교, 문화, 교육, 개발 원조, 그리고 지역 정치 안정 전략과 연계시킴으로써 하나의 총합적 시스템으로 구성해냈으며, 이 구조는 그 어떤 국가도 따라하기 어려운 유기적 형태로 작동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자동차의 부품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 설계도가 중요한 것처럼 개별 성과가 아닌 설계 능력 자체가 경쟁력의 본질이 되었고, 한국은 그 설계도를 가장 정밀하게 조율할 수 있는 국가로서 기술과 외교, 문화와 교육, 공급망과 인재 양성까지 모든 측면에서 다층적 연결을 실현했으며, 이 모든 구성 요소가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 비로소 한 국가의 시스템은 질서가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이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세계가 따라 배워야 할 운영 방식이며, 다시 말해 세계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전력 기술이 아닌 한국처럼 움직이는 법이라는 점에서 한국은 이제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기준, 하나의 모델, 하나의 방향성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한국은 이라크의 발전소 하나를 지으면서 세계가 놓친 존엄이라는 가치를 되찾게 만들었고, 팬데믹 속에서 단 한 번의 정전 없이 작동한 터빈을 통해 위기 속 신뢰라는 전례 없는 품질을 증명했으며, 자원을 주되 통제하지 않는 기술 이전의 철학을 보여주었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한국은 세계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비지배적 설계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했으며, 이는 단 한 차례의 전쟁도 없이, 단 한 발의 무력도 없이 오직 정교한 기술력과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만으로 이뤄낸 가장 놀라운 성취이고, 따라서 이제 세계는 한국을 기술 강국이 아닌 미래의 질서의 운영자로 보고 있으며,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혼란의 시대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질서를 만들고 있는 이 조용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가장 자랑스럽고도 묵직한 질문이 되어야 하며,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당신은 지금 한국이라는 이름의 질서에 살고 있는가? 폴란드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에 이어 이제는 잠수함 사업에서도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또 다른 한국의 방산 기술들에 탐내며 많은 요청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는 노르웨이와 함께하는 전략전술 무인기 도입 사업에도 한국의 지원을 또 요청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급으로 사용된 각종 무인기 드론의 활약에 급히 무인기 전력을 갖추려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한국이 개발한 새로운 무기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엄청난 대전차 지뢰를 깔아놓았는데, 퇴각하면서 자신들의 묻어놓은 지뢰에 당하는 참사가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오래된 지뢰 방식의 문제점이 이번 전쟁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화는 이런 기존 재래식 대전차 지뢰를 대체할 수 있는 기동저지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동저지탄은 진동 및 음향 감지 센서와 디지털 무선 체계를 활용해 아군의 접근 거부 지역에 접근하는 적군의 전차, 장갑차 등을 공격하는 무기체계입니다. 기동저지탄 내부에는 6개의 진동 센서와 음향 감지 센서를 장착하고 있는데, 여기서 진동 센서는 표적의 접근을 감지함과 동시에 이를 분류해냅니다. 음향 감지 센서는 표적의 방향과 거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표적을 향해 상부 공격 지능탄을 발사할 때 활용합니다. 진동 센서는 천엠 밖에서도 접근하는 표적을 감지할 수 있으며, 이를 무선 통신 장치를 통해 보고합니다. 운용자가 기동저지탄 주변에 아군이 없음을 확인하고 작동 명령을 내리면 표적이 100M/OILH에 접근했을 때 상부 공격 지능탄이 발사됩니다. 이 기동저지탄은 정찰부대 등에 배치되어 아군의 거점에 접근할 수 있는 주요 기동로에 신속히 투입해 적군의 접근을 막아내는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동저지탄은 앞으로 지뢰를 매설하려고 진땀을 흘리거나 자군이 심어놓은 지뢰도 알아보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동저지탄은 이와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적의 대규모 기동부대를 막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의 공중기동부대가 착륙할 수 있는 넓은 평탄 지역 주변에 기동저지탄을 배치하며 적군의 헬기가 착륙함과 동시에 기동저지탄이 이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의 공격뿐만 아니라 아군 부대가 갑작스럽게 적군의 기습을 당하지 않도록 적군의 접근을 감시하는 광역 센서 체계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동저지탄은 센서와 통신 기술을 이용해 능동적으로 적의 기동무기를 탐지하고 타격할 수 있는 지능형 탄약으로 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무기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4월 러시아 해군의 자랑인 흑해 함대의 기함인 모스크바함이 침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무인기를 사용해서 모스크바함으로 이동시켜 사격통 제레이더를 조종하도록 유인하고, 그 사이 넵튠 대함 순항미사일 2발을 쏘아 정확히 함선의 중심을 타격했습니다. 모스크바함은 흑해에서 가장 강력한 함선으로,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해군 전체를 감당할 정도의 대함 미사일을 갖추었다고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겐 이에 저항할 만한 함대가 없는 것은 물론 잠수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스크바함은 우크라이나가 운용하는 무인기와 지대함 미사일의 조합으로 치욕을 당했습니다. 폴란드와 노르웨이는 그동안 압도적인 전력의 흑해 함대를 무서워했지만 무인기에 농락당하는 것을 보고 우크라이나가 사용한 전략으로 자신들도 제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론은 우크라이나군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러시아도 이번 크림대교가 공격을 받자 대대적으로 킬러 드론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인기 전력은 공격용으로도 사용되지만 이를 방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방어 전력 또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노르웨이가 지금 구축하고자 하는 전력 중에는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무인기 방어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화는 최근 방산 전시회에 해병대가 긴급 소요 형태로 발주한 40 무인 방공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서북도서 방어를 책임진 해병대는 북한의 무인기의 대공 위협에 대응할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에 UAE는 4조 원에 달하는 천궁이 미사일을 발주했는데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발주에 대응해 한화 시스템은 최신 AESA형 MFR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천궁, 비궁, 신궁, 현궁 등 첨단 정밀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LIGNX1은 최근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SAL 탐색기 기반 유도로켓, 40 무인기 탑재형 유도로켓, 신형 전파고도계 등을 발표했습니다. 반능동 레이저, 즉 SAL 방식은 목표물을 겨냥한 레이저의 반사파를 탐색기가 탐지해 추적하는 유도기법입니다. LIGNX1은 SAL 탐색기를 자체 기술로 개발해내 이를 기존 제품인 비궁에 적용한 것이 공격 헬기용 2.75인치 유도로켓입니다. 공격 헬기용 2.75인치 유도로켓은 공격 헬기에서 운용하던 2.75인치 무유도로켓의 제한 사항을 극복함으로써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체계입니다. 비궁에 적용된 적외선 영상 탐색기를 SAL 탐색기로 대체함으로써 대지 표적 대응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무유도 로켓 대비 사정거리가 늘어나고 명중률도 향상시켰습니다. LIGNX1은 드론 요격 유도 탄용 표적 탐지 장치를 선보였는데 이는 요격 미사일 체계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탐지 시커의 가격을 낮추는 신기술이었습니다. LIGNX1은 비공을 바탕으로 한 SAL 유도로켓 개발 사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LIGNX1은 다남 시스템즈와 공동으로 공대지 순항 유도무기용 저가형 전파고도계를 개발했는데 이를 가지고 고도 오차를 감소시키고 크기를 축소시키며 가격까지도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내 유도무기를 개발하는 LIGNX1은 끊임없이 신기술을 발표하며 한국의 유도무기 수준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적군의 드론 등을 격추할 수 있는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을 끝내고 양산에 나선다고 했습니다. 지난 5월 방산업계에 따르면 군은 한화에어로가 제조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2를 내년 현장에 배치하는데 20kW 출력을 지닌 이 레이저는 3km 거리의 드론과 무인기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군과 대치 중인 우리 군에게는 이 레이저 무기가 전략 전술적으로 굉장히 유용하다고 했습니다. 아군의 미사일이나 대공포가 북한 방향으로 발사되어 이것이 북한 영토에 떨어지면 자칫 대규모 국지전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레이저 무기는 당연히 불발탄 위험이 없고 북한 영토를 향해 발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1회 발사 비용이 불과 2,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북한의 값싼 무인기가 날라오면 비싼 방어 미사일로 격추시키는 게 어렵지만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무기는 이를 단번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4월 시험평가 당시 레이저를 30회 발사해 3km 밖에 있는 무인기 30대를 모두 맞추어 100%의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원래 개발 초기에 목표로 했던 레이저 출력은 20kW이지만 개발 과정에서 25kW급까지 출력을 증가하는 데 성공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군이 요구한 사거리는 3km 정도이지만 실제 대기 상태가 좋다면 5km 밖의 무인기도 격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지난달 시험평가에서 이 무기가 전투용으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고 이제 ADD와 한화에어로는 출력을 30kW로 높인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2를 2030년까지 개발해 항공기, 함정, 차량 등에 장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군은 지난해 레이저 빔으로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휴대용 무기 개발에도 착수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첨단 무기에 집중할 때 북의 위협에 대비해 꾸준히 재래식 무기로 강력한 전력을 구축해왔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직 재래식 무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전 세계에서는 한국의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전쟁에 사용되는 신무기들을 계속 내놓으면서 진정한 군사강국, 방산 수출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DYNAMICFR-ONT-25에서 폴란드 육군의 K9선더, KPL이 미국 육군과 함께 보여준 뛰어난 팀워크. 이 영상은 연합군 포병대의 원활한 조정과 준비 상태를 강조합니다. 최근 핀란드에서 펼쳐진 나토 연합훈련 다이내믹 프런트 25에서 폴란드가 가지고 온 한국산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팀워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나토 포병 강국들이 전차와 자주포 등을 가지고 왔는데 한국산으로 무장한 폴란드군은 강력한 기동력과 정확한 공격력으로 그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또한 에스토니아도 다이내믹 프런트 25의 K9 자주포를 가지고 참가했는데 지난 11월 24일 에스토니아 K9 자주포가 불을 내뿜으며 포격을 가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폴란드에서 벌어지는 TUMA K24 훈련장에서는 폴란드형 천무 호마르 K가 목격되었는데 도색이 폴란드 도색이 아니라 한국군과 같은 지렁이 도색으로 되어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천무 설치부터 운용까지 전 과정을 보여주며 K2 전차, K9 자주포와 함께 한국산 무기의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산 기갑 무기로 무장한 폴란드 제16사단에서는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는데 K2 전차와 천무의 포격이 가해질 때마다 미스터 빈이 놀라는 영상이었습니다. K2 전차 실사격 영상과 영국 코미디 배우 미스터 빈이 경악하는 장면을 교차로 편집한 영상이었는데 한국산 무기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폴란드와 핀란드 등 유럽의 국가들이 한국산 K2 전차 K9 자주포로 훈련을 펼치는 사이 산유대국 오일머니를 자랑하는 사우디에서는 한국산 무기의 도입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에 오랫동안 무기 수출을 하기 위해 공들여온 유럽의 방산 강국들을 한국이 압도하고 수주 직전까지 이르렀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24는 지난 23일 한국의 전투 차량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폴란드 매체는 최근 몇 년 동안 사우디가 한국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다며 K239 천문화 천궁이 중거리 대공 방어 시스템 무기 구입과 함께 지난 11월 초 사우디 고위급 대표단의 한국 방문을 거론했습니다. 사우디 대표단 앞에 한국은 K9A1 자주포, K2 전차, K21 보병 전투 차량, K30B호와 K30W1005 대공포 세트를 전시했는데 대표단은 이 다양한 한국산 무기들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핵심인 엔진과 파워팩의 국산화를 이뤄냈기에 사우디는 도입에 대한 걸림돌이 없어져 본격적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우디는 지금 한국의 육해공 무기 전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군사무기 소식을 전달하는 하크메이스는 지난 11월 24일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사우디아바리바 KSS-3을 구매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사우디와 이야기할 무기가 더 많기 때문에 덜 언급했습니다. 한국에는 2개의 거대한 조선소가 있으며 각각 KSS-3을 기반으로 한 수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나와 직접 접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수면 아래에서 진행됩니다. 한화는 VLS 및 SLBM 옵션을 요구사항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것이 사우디의 첫 번째 잠수함이 될 것입니다. 최근 사우디는 한국산 대공무기나 기갑무기뿐만 아니라 SLBM이 달린 한국산 잠수함을 사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하나오션은 KSS-3배치 2 디젤 전기 잠수함 모델을 전시하며 이를 캐나다와 폴란드에게도 제안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게도 제안했습니다. 캐나다와 폴란드도 잠수함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우디는 지금 가장 빠르게 움직이려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현재 중동의 패권 경쟁국인 이란과 걸프 해역의 바닷속에서 잠수함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난 2019년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한 527톤급 중형 잠수함 파테의 진수식을 열고 사우디를 보란 듯 국영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잡수함 하나 없는 사우디는 부러운 눈빛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지난해부터 사우디는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며 한국과 프랑스, 중국 등과 물밑 접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우디는 2019년 프랑스의 군수업에 나발그룹과 각종 군함과 잠수함을 개발 생산하는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교환했기에 나발그룹이 가장 강력한 후보로 손꼽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산 잠수함을 사려 한다는 소식에 프랑스가 놀라고 있습니다. 프랑스 나발그룹은 이미 지난 2016년에 역대급 굴욕을 맛본 바 있습니다. 호주와 체결한 77조 원 규모의 디젤 잠수함 공급 계약을 파기당한 것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
동맹국 사이에 할 일이 아니다라며 호주의 결정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호주 감사원은 왜 호주가 프랑스와의 계약을 파기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보고서는 당초 2016년에 프랑스와의 잠수함 계약이 처음 추진됐지만 프랑스 제조사인 나발그룹은 호주 국방부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설계안 검토마저 2년 뒤로 늦춰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 감사원은 설계 미비, 작전 요구사안 미달 외에도 63개의 연구가 완료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계약은 2019년에 체결됐지만 계약서 내역에는 프랑스 제조사가 건조 계획을 예정된 시한에 맞추지 못할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출구 조항이 있었는데 호주는 계약대로 이를 파기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호주가 뒤통수를 쳤다고 했지만 호주의 요구를 정해진 시한에 맞추지 못한 프랑스가 계약서대로 퇴출당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사우디가 프랑스산 잠수함이 아닌 한국산 잠수함을 구입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프랑스와 달리 적기에 납품하는 것이 한국산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기술로 만든 잠수함 중에서 가장 정접해 있는 장보고 3배치이는 세계 두 번째로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해 자망거리는 160%, 최대 속도 자망 시간은 300% 연장되고 수명도 2배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연료전지와 결합된 공기부류 추진체계 AIP와 디젤 엔진이 더해지는데 동력과 자망시간 및 거리 등에선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탄도미사일을 싣는 수직발사체 GVLS는 발사관 수량이 6개에서 10개로 늘어났습니다. 얼마 전 컨퍼런스에서 해외 관계자는 장보고 3배치는 일본의 소류급이나 타이게이급보다 추진력 등에서 우수하다며 지금까지 만든 잠수함 중 최고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군사정보를 다루는 하크메이스는 지난 11월 22일 일본이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를 떠났고 하나오션은 HD 현대에 대한 비난을 취소하고 화해했다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당초 캐나다 수주에서 한국과 일본의 2파전이 될 것이라는 보도가 많았는데 일본이 떨어져 나가면서 한국산 잠수함 수출이 유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캐나다, 폴란드에 이어 사우디까지 잠수함 수출을 노리면서 세계적인 잠수함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려 하고 있습니다.